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내 앞에서는 웃는 모습이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뒷담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결속을 하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어요. A가 있고 B와 C가 있어요. 그 A가 하필이면 B와 C가 공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윗사람이라든지 상사일 때 그 뒷담화는 굉장히 활기가 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우 뒷담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순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A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사실은 사회생활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A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례하게 하고 뭐라고 비난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뒷담화를 서로 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서로 결속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사실은 A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포지션의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상사나 윗사람들에게 대놓고 뭐 이렇게 조금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한 속상함이 있어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결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 누군가가 사실은 조금 부러울 때예요. 근데 이것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부러운 마음을 알아채지는 못해요. 왜 흔히 뒷담화를 할 때 내가 조금 잘 보여야 되는 상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나 동료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난 체 한다든지 너무 주의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상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는 이제 못 가졌는데 그 사람 가졌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그림자로 좀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림자요? 네, 그 융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그림자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에서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뭔가 도덕적이고 근검절약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에는 나와 상반된 어떤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열등한 부분이 딱 건드려졌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미운 거예요. 이렇게 명품백을 샀다고 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셈이 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무 부러워, 셈이 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사치스러워. 맞아요. 너무 잘난 체. 왜 오늘 우리 같이 모이는데 저거 왜 들고 와서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상대를 좀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떤 열등한 부분 혹은 그 그림자가 딱 건드려졌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뒷담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괜히 이유 없는 미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융심리학을 이제 전공하신 한 교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막 적었죠. 다 적고 나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너희들의 그림자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뒷담화를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면에는 나의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망, 시기심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시기나 질투 혹은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뒷담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 번째 특징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요 세 번째 특징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긴 해요. 습관적으로 뒷담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겪어보셨잖아요. 원장님도 굉장히 사람을 좀 지치게 하죠.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나에게 과도하게 공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자존감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결속을 하려면 보통 어떤 방법을 쓰나요?
서로 공통 관심사를 만드는 맞습니다. 예. 공동 관심사를 만들려면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상대 단점을 찾아서 공통 관심사를 가지긴 힘들잖아요. 예. 그럼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혹은 나의 매력은 뭔지, 내가 나의 매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금 좋은 모습, 장점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혹은 남들이 잘 찾지 못하는 굉장히 뭐 의외의 어떤 좀 취약점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선뜻 조금 흥미로워해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예. 자기에게 좀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을 위한 도구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괜찮아. 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불행이나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서 일단 나와 비교를 한 다음에 저 사람이 나보다 이게 조금 낫구나. 나는 좀 행복한 편이야. 이렇게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 뒷담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역설적이지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알게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좀 상처받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그냥 조금 팁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뒷담화를 하게 된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 가장 흔한 게 있어요. 문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어요. 네,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99%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내 뒷담화를 했다면 내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반복해서 뒷담화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채려고 할 필요도 없이 누군가가 반복해서 부당하게 내 뒷담화를 한다면 나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대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담화를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장점에 뭔가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재로 다른 사람들과 결속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임에서 참석을 해봤더니 누군가가 남의 뒷담화를 통해서 그 대화의 주제를 반복해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내 뒷담화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조금 내밀한 이야기나 혹은 비밀로 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말고 용의 주도하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의 주도하기. 네. 이것은 일종의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낼 뭔가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보통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뒷담화를 했다가 그 뒷담화인 대상이 제가 몸장님 뒷담화를 어제 하고 있었어요. 몸장님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험칫 놀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이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뒤에서 뒷담화를 한 직후라도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경우는 언제든지 나의 어떤 사회적인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돌변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늘 잘하려고 하고 수평적인 관계이거나 혹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좀 함부로 대하거나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 뒷면에서 뒷담화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사람이 굳이 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이제 경계를 하고 좀 피하고 멀리하는 게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도움이 근데 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용의 주도하게 자기 목적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를 잘 이해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관계는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 이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렇게 내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사실 네, 모르면 좋겠지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한 사람이 네. 가까운 사이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배신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시죠. 그럴 때 좀 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근거도 없이 그냥 좀 거리를 두면 돼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저는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맥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 귀로 들렸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맥락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은 딱 그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 친구와 얼마만큼 오래 시간을 같이 했나? 그 사람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신뢰했나?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사람,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다음에 한번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유연하게 넘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상처받으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가까워지거나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본 후에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지 혹은 단절을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본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엿기를 드는 거를 비유를 드려요. 운동을 좋아하시죠? 네.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보나요?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죠. 마음 근육이 생겨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 엿기를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안고 갈 것인가. 지금 상처가 됐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 무게를 감당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잠깐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한번 제가 무게를 가늠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정리를 좀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되게 위로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누군가 내 뒷담화를 했을 때 나는 그냥 피해자가 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적극적인 회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어디에 있건 혹은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갈지 말지 조금 더 단절할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화두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확 화를 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얘기 근데 도대체 왜 써?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험담했다며? 라고 하면 상대가 위축이 되겠죠. 같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나는 너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신뢰가 좀 저버리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슬퍼.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내 패를 다 꺼낸 거죠. 나는 너와 좀 연결되고 싶고 내 마음이 좀 속상해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을 할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이 전제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관계인 경우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경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나 네. 소외감을 크게 집단에서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누군가가 몇 명이 뒷담을 해서 너무 괴롭다고 하신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들어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대개가 내 가족, 혹은 뭐 내 배우자, 혹은 또 한두 명의 나를 믿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괜찮고 나를 신뢰해주지만 누군가 여러 명이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소외시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그러네요. 라고 조금은 사고 전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 명이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소외시키면 굉장히 힘들죠. 힘들 때일수록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좀 위로하는 연습, 그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기에 대한 뒷담화를 내 앞에서 할 때 그럴 때 좀 네. 맞장구 쳐주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뭐 무시하기도 애매하고 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사람 되게 미울 때 있거든요. 누군가가 마침 미웠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뒷담화를 하거나 그 사람 비난할 의도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탁 긁어주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 나도 맞장구 치고 싶어져요. 예. 근데 그 순간 그 구렁텅이 같이 빠져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할 때 너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간은 피상적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쓱 화제를 돌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주로 와서 뒷담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 가끔씩은 누군가의 뒷담화를 굉장히 분노에 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에 대해서 막 너무 저 사람 이상해 막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마치 화를 내듯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가서 직접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분노를 전달하거나 누군가 뒷담화를 하면 저 사람이 좀 힘든가 보다라고 해서 그거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을 잘하시고 좀 선한 분들이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막 네네네네.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나는 감정 알겠는데 너가 이렇게 너무 여과 없이 나에게 분노를 표현하면 나도 좀 버거워. 그 감정을 조금 이렇게 톤을 가라앉혀서 나에게 다음에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금 성급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인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민감하도록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 그때는 좀 위로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고 나도 누군가가 되게 좋았다가 우리가 부모님도 되게 좋았다가 되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네. 내 마음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비교적 신뢰를 가지고 가는 관계일지라도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날 좀 좋지 않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조금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장인 분들에게 제가 많이 드리는 조언인데요. 내가 사실은 내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뒷담화나 험담을 듣는 경우 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험담을 듣는 경우는 이것은 내 인격을 향해서 저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퇴근을 하면 그 험담을 받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그 어떤 자리도 같이 옷을 벗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 때문에 받는 험담을 내 인격에 대한 험담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분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경 선생님을 모시고 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뒷담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